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오늘은 가슴 아프고도 무엇인지 진한 감동이 밀려오는 사연입니다. 데이비드 비스컷이 말을 했죠. 사랑은 느끼기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고 보여주는 기술이다. 그 기술조차도 이 사랑을 담을 수 없이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제 60년 인생 중 마지막 몇 년이 이렇게 사무치도록 비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옆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 이제는 햇살이 드리운 빈 공간마저 낯설고 서먹하기만 합니다. 돌아보면 선우 씨와 저는 참으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20살 빗속에서 제 스케치북을 건져주던 그의 깊은 눈매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묵묵하고 과묵했지만 누구보다 강직했던 선우 씨.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희생으로 저희는 별다른 위기 없이 단단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작은 전셋방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저는 그런 그의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딸 채원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갓 태어난 채원이의 작은 손을 잡고 우리는 이 아이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지요. 물론 인생길에 어찌 잔잔한 물결만 있었겠습니까? IMF 외환 위기로 선우 씨의 사업이 무너져 반지하 월세방으로 내몰렸던 시절, 그리고 채원이의 고열로 인한 병원 생활 겪었던 시간들은 제 삶의 가장 캄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선우 씨의 내면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의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굳건한 바위 같았습니다. 제가 닥치는 대로 일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의 묵묵한 어깨 위에 우리 가족의 행복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숱한 세월, 비록 보이지 않는 작은 파도들은 있었을지언정 저희 부부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뿌리내린 두 그루의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로를 지탱해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채원이는 훌륭하게 자라 가정을 꾸렸고 저희는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노년을 함께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선우 씨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저는 그가 좋아하는 담백한 국을 끓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의 역사가 깃든 공간은 그 어떤 대저택보다 편안하고 아늑했습니다. 이대로 함께 늙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랜 부부의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진짜 사랑은 그 어떤 위기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던 선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이혼하자.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머릿속으로 되뇌어야 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이 가까운 세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했던 오랜 부부의 삶이 이 한마디로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에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농담인가? 꿈인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혼란 속에 제 머리는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선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에 갑자기 왜 헤어져요? 제 입에서 겨우 나온 질문에 그는 시선을 회피하며 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혼자 살고 싶어졌어.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좀 살아야지. 혼자 살고 싶다니? 제가 아는 선우 씨는 언제나 가족이 우선이었고 저와 채원이의 행복만을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아무리 지난 세월을 되짚어봐도 서로에게 등 돌릴 만한 큰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왔고 저 또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저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늘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사랑 넘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의 존재 위에 단단히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문득 섬뜩한 가능성 하나가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일까? 그때부터 제 마음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의 모든 사랑이 배신감으로 변해 분노와 원망이 심장을 쥐어뜯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희생과 헌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부부의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진짜 사랑이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채원이 역시 아빠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 금치 못하고 사위와 함께 이혼 사유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선우 씨는 어떤 변명도 설명도 없이 냉정한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쓰고 제 모든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 좋아. 아주 잘 됐어.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날 배신하면 나도 너에게 복수할 테다. 나는 그때까지 온화했던 제 성격 어디에서 그런 도끼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분노는 저를 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저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제가 평생 바쳐온 세월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하다고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선우 씨의 재산을 낱낱이 파헤치고 독하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그가 저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대가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침묵은 저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희는 그의 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 모든 사랑이 배신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간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토록 희생하여 지켜낸 가정을 깨트린 파렴치한 배신자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을 한없이 욕을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매일 밤 그의 사진을 꺼내놓고 그의 만행을 저주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그의 모습과 닮은 뒷모습이라도 보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오르곤 했습니다. 혹시 그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봐 제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차라리 처참하게 불행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그를 미워하는 것만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처럼 느껴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움과 원망 속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저는 6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존재했던 그가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을 때 영정사진 속 선우 씨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그의 얼굴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마른 오징어처럼 바싹 마른 그의 모습은 그간 그가 어떤 고통을 겪어왔을지 짐작해 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제가 느낀 감정은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의외로 썰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의 빈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특히 그를 유혹해 제 가정을 깨트렸을 다른 여자가 분명 어딘가에 앉아 울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비통함 속에서도 눈으로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제 남편의 옆자리를 꿰찼던 그 불륜의 여자가 분명 저보다 더 슬픈 표정으로 연극을 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감히 내가 어디서 선우 옆에 앉아 하는 고함이라도 내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손은 한산했습니다. 채원이와 몇몇 친지 그리고 선우 씨의 오랜 친구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외도한 여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상상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삭막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선우 씨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오가는 대신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채원이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우 씨가 외도를 해서 떠났다면 이렇게 아무도 그의 마지막 길을 쓸쓸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가 그렇게 파렴치한 배신자였다면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나 침묵하고 민망해하는 듯한 분위기를 낼 리 없었습니다. 혼자 살고 싶다던 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배신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썰렁한 장례식장은 제 가슴 한켠에 의아함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잊으려 애써도 이 모든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이내 아니야. 분명 그 여자가 있을 거야. 다만 내가 모르는 깊은 관계였을 뿐일 거야. 하는 분노와 외도에 대한 확신에 묻혀버렸습니다. 슬픔보다는 의심과 분노가 앞섰기에 제대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텅 빈 마음으로 장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선우 씨의 절친이었던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아 씨, 장례식이 끝나고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우의 진심을 이제라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 씨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선우 몰래 찍은 겁니다. 선우는 절대로 가족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수아 씨와 채원이에게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우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했는지 부디 이 영상을 보시면 선우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준 씨의 말에 제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준 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알던 비정함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너무나 간절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썰렁했던 장례식의 풍경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제 확고했던 외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내가 선우 씨를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뱀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도 그의 파렴치함을 맹비난하며 욕을 하던 제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흐릿한 어둠 속에서 선우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움푹 파인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깊은 고뇌에 잠긴 눈빛.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선우 씨의 옆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우야, 왜 가족에게 숨기려 하는 거야? 이 고통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려고 해? 이럴 때 가족이 필요한 거야.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제 눈앞에는 끊김없이 이어지는 선우 씨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직후의 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제가 넣어준 저와 채원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길어야 1년 반 암이라고 한다. 투병 생활이 고통스러울 텐데 수아와 채원이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감당하게 할 수는 없어.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다음 영상에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 듯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버린 선우 씨 눈 밑은 거무스름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극심한 메스꺼움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참 뒤 축 늘어진 채 돌아와 침대에 기대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저와 채원이의 사진을 보며 그는 아픈 와중에도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금세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아 채원아 잘 지내고 있니? 아빠가 아니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우리 수아 얼굴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네. 또 다른 날의 영상에서는 그가 깊은 밤 홀로 침대에 앉아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듯 침대 난간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진통제를 삼키고 나서 그는 비척거리는 몸을 이끌고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 채원이 돌잔치 사진, 소풍 가서 찍었던 사진들. 그는 흐릿한 불빛 아래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그의 야윈 뺨을 적셨습니다. 수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채원이, 우리 딸, 아빠가 더는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며칠 후의 영상에서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걱정스레 말을 걸 때마다 그는 억지로라도 희미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고통스러운 듯 끔찍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수아랑 채원이는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아플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줘. 이 고통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잘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해줘, 친구야. 민준 씨는 조용히 선우의 손을 잡고 그래, 이 미련한 친구야. 아주 잘하고 있어. 수아 씨랑 채원이 모두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자네 건강에만 신경을 써.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며 선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는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 작은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야위어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저와 채원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유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힘겨운 듯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펜을 놓고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말라버린 듯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채원이의 어릴 적 해맑은 미소를 보며 그는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사진 속 채원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우리 딸 채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혼 후 그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여기며 한없이 욕을 하던 저의 비참한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영상 속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중에도 흐느끼듯 낡은 사진을 품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진, 그의 손에 들린 사진, 그 모든 장면 속에는 오직 저와 채원이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선우 씨를 부르며 가족에게 말하라 종용했지만 선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아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연습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래야만 그들이 내가 없는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이혼만이 그들이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분노와 원망 속에 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거야. 눈물과 아픔의 시간보다 원망과 증오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더 큰 힘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민준아, 나 너무 보고 싶다. 수아의 손을 한 번만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채원이의 머리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한 희생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선우 씨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수아야,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내가 남긴 생명보험금과 유산을 당신과 채원이의 새로운 삶의 밑거름으로 써주었으면 좋겠어. 채원이는 이제 출가 외인이라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으면 외로울 거야. 수아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 남편의 빈자리가 당신을 너무 슬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사랑한다 수아야. 사랑한다 채원아. 그의 목소리는 점차 흐려졌고 영상은 그가 침대에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영상이 끊겼을 때 제 몸은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들린 USB가 산산조각 날 듯 떨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무언가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선우 씨, 선우 씨. 목을대를 찢고 나오는 이름은 갈라지고 탁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후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이혼을 말했을 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라는 독한 의심에 사로잡혀 배신감과 분노에 날뛰었던 저의 추악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하게 받아냈던 위자료, 저는 그때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었건만 그 돈이 저를 향한 선우 씨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제 손은 스스로를 향해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멍청한 수아. 이 어리석은 여자야. 저는 바닥을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 분노와 자책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의 영상 속에 담긴 선우 씨의 처절한 투병 과정. 제가 그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고 한없이 욕을 하던 그 순간에도 그는 말없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다가도 저와 채원이의 사진을 꺼내어 쓰다듬던 그의 야윈 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저와 채원에게 짐이 될까 봐 외도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이혼을 택해야만 했던 그의 처절한 희생. 그때 제가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한 번만 더 물었다면. 선우 씨, 무슨 일이죠? 말해봐요. 하고 한 번만 더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면 저는 그의 마지막 고통을, 그의 외로웠던 싸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제 오만함이, 저의 짧은 생각이 그의 깊은 사랑을 배신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넓은 집에 단둘이 살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그의 변화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저와 채원이를 보호하려던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이 고통은 슬픔을 넘어선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미안함이라는 단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저의 어리석음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제 모든 세포를 잠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참을 수 없는 후회가 제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흐느낌은 곧 통곡으로, 통곡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로 변했습니다. 선우 씨, 선우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줘요. 한 번만 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저는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내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원망이 제 어리석음으로 향하자 더 이상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제 어깨에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이윽고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몸은 이미 오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계를 넘어서 있었나 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뿌연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제 팔과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 아, 내가 또다시 병원 신세구나. 차가운 이성이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어젯밤의 영상과 선우 씨의 마지막 말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야 했던 채원의 떨리는 손, 그리고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그의 영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낮고 애틋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채원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한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혼절하여 실려왔다는 것을 채원이의 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채원이에게도 그 영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제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채원아, 채원아. 제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습니다. 채원이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엄마 왜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큰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이 진실을 채원이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엄마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빠의 숭고한 희생이 오해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원아, 엄마가 다 미안하다. 내 아빠는.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제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채원이의 손을 꽉 잡고 제가 본 영상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우 씨가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숨기려 했는지, 외도라는 누명까지 써가며 이혼을 택해야만 했던 그의 절절한 심정을 마치 제가 겪은 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 독하게 위자료를 받아냈던 저의 모질게 했던 행동들, 한없이 욕을 하던 저의 비참한 모습까지 제 어리석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채원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빠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슬픔을 넘어선 더 깊은 고통과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내 딸 아이 역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가. 채원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우 씨는 언제나 채원이에게 영웅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선우 씨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저희는 병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빠이자 남편인 선우 씨를 향한 뒤늦은 깨달음과 애끓는 회한 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슬픔이 저희 두 모녀에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숭고해서 차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우 씨가 남긴 유언장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 독하게 받아냈던 위자료를 포함한 그의 생명보험보험금과 모든 유산은 고스란히 저와 채원이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단 한 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채 그의 모든 것을 오직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 남은 것은 그 돈이 그 어떤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편의 빈자리가 남긴 거대한 구멍과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터져나오는 슬픔뿐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 그의 침묵을 외도로 치부하고 그의 희생을 배신으로 몰아갔을까요? 제 오만함이, 저의 짧은 생각이 그를 두 번 죽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선우 씨는 언제나 저와 채원이의 앞을 막아주는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는 저 몰래 찢겨지고 부러지는 아픔을 감내하며 홀로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미워하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던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지고지순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를 오해하며 보낸 소중한 세월을, 그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들을 함께 잃었습니다. 그가 남긴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봅니다. 그 안에서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선우 씨,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하자 하고 울부짖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해가 뜨기도 전 아무도 없는 새벽의 정막을 뚫고 저는 길을 나섭니다. 우리 둘이 함께 마련했던 집을 나서서 향하는 곳은 작지만 소박한 수목장입니다. 몇 해 전 선우 씨가 조용히 잠든 곳이지요. 민준 씨가 전해준 마지막 영상을 본 이후 제 발길은 매일 이곳으로 향합니다. 그의 흔적은 흙으로 돌아가 작은 소나무 한 그루의 양분이 되었지만 이곳에 오면 그의 체온과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작은 소나무 아래 앉아 나는 마른 흙에 손가락으로 그의 이름을 써봅니다. 선우. 부르면 부를수록 목이 메는 이름입니다. 제 눈물이 흙바닥에 툭툭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면 마치 그가 제 울음을 닦아주듯 바람이 제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선우 씨, 오늘도 왔어요. 당신은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당신을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갔으니. 저의 음성은 흐느낌에 섞여 더 이상 말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나를 향한 희생이었음을 나는 너무 늦게야 알았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 당신을 그렇게나 힘들게 했으니 내가 1000번 만번 죽어야 마땅하지요. 소나무의 거친 껍질에 야윈 뺨을 기댑니다. 마치 선우 씨의 단단했던 어깨에 기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상 속에서 저와 채원이의 사진을 보며 울먹이던 당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려 했던 당신의 사랑은 이제 제 남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더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이 아픔. 그래도 오늘도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이곳을 찾습니다. 이 작은 소나무가 당신의 남은 흔적임을 알기에 저는 이제 울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제가 웃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대신 이제는 이 작은 소나무처럼 묵묵히 당신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는 고통으로 제 마음에 영원히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당신의 숭고한 희생과 저의 뒤늦은 깨달음을
기억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해요, 선호 씨.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그 바람결에 실려오는 당신의 숨결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